안녕하십니까. 현상학과 하이데거 7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선험적 현상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상학과 하이데거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 이후로는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현상학의 이념, 기술적 심리학, 선험적 현상학, 생활세계적 현상학, 그리고 맺는 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험적 현상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후설 현상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고 또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간략하게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본질직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사실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자유 변경이 가능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임의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후설에게는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임의로 자유 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한 본질의 세계로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러한 임의적인 자유 변경을 거친 그러한 본질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성과의 관련을 부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적 세계와 관련된 본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후설 자신도 전적으로 자유로운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순수한 일반자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던 거죠. 이러한 이제 고민 속에서 정말로 순수한 본질을 또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의 제자들은 본질 직관에 열광하면서 본질 직관을 받아들여서 본질 직관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영역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고 현상학적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작 후설 자신은 이 본질 직관에 대한 고민과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진짜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면서 후설이 내어놓은 대답이 뭐냐? 바로 판단 중지, 에포케라는 것이고요. 이로부터 시작되는 현상학적 관원이 이렇게 제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충격을 줬죠. 그리고 이러한 판단 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도 생길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후설은 판단 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후설은 본질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초월적 본질과 내재적 본질로 나누게 되는 거죠. 초월적 본질 그리고 내재적 본질로 본질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후설에게서 초월적, 내재적 이렇게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의식 초월적, 의식 내재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월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초월적인 개별 사건들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재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자체의 여러 형태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이 내재적 본질이 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체험류 속에서 파악 가능한 내재적인 여러 의식 형태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은 내재적 본질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초월적 본질도 간직하지 않은 순수 내재의 영역, 여기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이제 판단 중지 그리고 환원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훗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형상적 환원, 우리 지난 시간에 본질 직관을 위한 하나의 이제 절차였던 거죠. 형상적 환원이라고 하는 제1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형상적 환원이라고 하는 제1보를 뒤따르는 새로운 제2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2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초제에서 내제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초월적 세계로부터 의식 내재적 세계로 환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 태도와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보가 뭐였죠? 1보. 1보는 바로 형상적 환원이었죠. 이를 통해서 이제 본질 직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2보가 바로 현상학적 환원인 거죠.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제에서 내재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 태도라고 하는 것과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이런 현상학적 환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훗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연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물들이 눈앞에 단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일상적인 세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확신이라는 보편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자연적 태도라고 부르는 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진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리고 뭐 제 앞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공부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세계 확신, 이것을 바로 사물들이 내 눈앞에 단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제 생각을, 이러한 세계 확신을 자연적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단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축적돼 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자연적 태도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1철학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상학은 절대적인 명증을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그런 학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절대로 명증적인 이 절대적인 출발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순수 내재성에서, 아까 초제에서 내재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순수 내재성에서 본질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 내재적인 걸 말하는 거죠. 의식 내부에 있는 순수 내재성에서 본질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의식 초월적인 영역에서 의식 내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단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연적 태도, 이 자연적 태도가 있는데 이 자연적 태도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잘 표시되지 않는 잠재적인 정립. 이 세상은 있는 거야. 이 컵도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립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판단 중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보류해 둔다는 것입니다. 이 컵이 나타난 것은 맞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컵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태도를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컵도 있는 것이고, 이 펜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도 있는 것이고, 지구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판단 중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는 것을, 정립해 놓은 것을 일단은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보류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포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정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컵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나 판단 보류할래 이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잠재적인 정립을 일부러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서 그 현실적 지배를 무력하게 하고, 이게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담겨 있는 확신의 힘을 배제하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괄호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인클라메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판단을 보류하고, 뭐뭐시다 아니다, 있다 없다 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아서 이 자연적 태도의 주장을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판단 중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사실은. 굉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감각되는 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세상 자체에 대해서 있다 없다 판단을 보류해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 많은 이런 차이점을 가진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판단 중지에 이어서 순수 자아라고 하는 것도 판단 중지하고, 신도 역시 초월적이라고 해서 배제하고, 그리고 형식적 형상학과 진료적 형상학 모두 초월적이라고 해서 이제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상적인 것, 본질을 형식적인 본질과 진료적인 본질, 형식적인 형상학, 진료적인 형상학,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형식적인 형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사태, 관계, 통일 이런 것과 같은 범주와 수학의 형식 논리학 이런 것들을 형식적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료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영역에 이제 있는 그런 학을 말할 때 이것을 이제 진료적 형상학이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뭐 형식적이든 진료적이든 이런 이제 형상학은 모두 다 초월적인 것이 되어서 다 배제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태도도 배제되고, 순수 자아도 배제되고, 신도 배제되고, 그리고 형상적인 것도 배제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태도의 변경을 후설은 뭐라고 이제 비유하냐면 종교적인 회심으로까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왔던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내려놓는 그러한 종교적인 회심에 가까운 일이 바로 이러한 이제 판단 중지이자 이러한 태도의 변경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판단 중지의 괄호침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수많은 배제를 하게 되면, 정말 다 뺐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이제 그 정립을 다 배제하고, 순수한 자아도 배제하고, 신도 배제하고, 형상적인 것들도 다 배제하고, 이렇게 다 무수하게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현상학적 잔여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다 제거하고 나면 이 환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무조건 다 빼고 나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남아있는 것을 구설은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순수의식, 순수체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현상학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야, 이제 현상학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수의식을 또 고유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실학이 아니라 본질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보다 한 단계 거대한 한 걸음을 내딛어 가지고
바로 순수의식과 순수체험의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순수의식으로 이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이제 판단 중지가 있었던 것이죠. 자연적 태도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순수의식과 순수체험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 중지는 우리를 이러한 의식작용으로 충만한 의식의 체험 혹은 체험의 흐름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늘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드디어 의식 체험 자체로 들어가게 되고, 이 체험류가 바로 현상학의 규범이 요구하는 순수 내재성의 영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1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 중지를 통해서 모든 초월적인 것을 배제한 이유는 바로 이 내재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의문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왜 현상학은 이렇게도 순수 내재성을 고집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내재적인 의식 체험에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바로 절대적 명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후설의 명증 이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후설의 명증은 두 가지가 있죠. 충전적 명증과 필증적 명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예측적 사념이나 부수적 사념을 조금 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명증을 충정적 명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증적 명증은 본질에 대한 명증이고 필연성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생각해 보면 충전적 명증보다 필증적 명증이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명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사실이나 사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 생각될 수 없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의 근거를 다 배제한 그러한 명증을 바로 필증적 명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상학이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명증은 바로 충전적 명증과 필증적 명증이 있는데, 바로 한 단계 더 높은 명증이 바로 필증적 명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명증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내재적인 의식 체험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상적이거나 학문적인 모든 자연적 태도에서는 우리가 그때 다루는 대상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증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 중지에 의한 환원을 통해 가지고 순수 내재적 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식의 내재적 본질을 기술하고자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만 충전적이고 필증적인 본질 파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초재와 내재가 서로 이질적이지만 또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판단 중지에 의해서 모든 초월적인 존재를 배제하고 남게 된 이 순수의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이야기하는 그 의식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의식은 우리 실제의 세계가 모조리 사라지게 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이제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의식, 체험류로서의 이런 의식 자체는 초월적 실제가 소멸되거나 안 되거나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체험류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이제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의식 초월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에 이런 이제 현재적 의식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설은 의식이 선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모든 초월적인 존재를 괄호치고 배제함으로써 순수 내재적인 의식을 얻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초월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현상학적인 자녀로 남아있는 것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의식이 선험적 기능을 가진 선험적 주관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시선을 이렇게 주관으로 돌리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식 형성의 궁극적 원천으로서의 주관이고 또 대상 형성 작용으로서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험적이란 말의 참뜻은 바로 대상을 형성하는 작용으로서의 주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상 형성 작용, 이것은 동시에 의미 부여 작용이고요. 이것을 후설은 구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컨스티투치온이라고 하죠. 이것은 칸트의 컨스트럭치온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그 구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대상은 나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주관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구성 근거이자 가능 근거이고, 그래서 절대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의 이러한 선험적 기능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제 하나의 그 절차가 뭐였냐, 바로 판단 중지였죠. 그래서 이것을 선험적 판단 중지라고 하고 또 선험적 환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구성까지. 그래서 이제 선험적 주관성까지 도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구성에 이르러서 모든 이제 존재의 궁극적인 구성 근거, 가능 근거라고 하는 이제 절대적 존재로서의 선험적 주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되면 현상학은 처음에는 기술적 심리학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본질 기술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중지와 선험적 환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험적 환원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 중지와 선험적 환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데,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대상을 향한 우리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대상 파악 작용 쪽으로 돌릴 때 이것을 이제 판단 중지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제 안으로의 전환을 발터 비멜은 선험적 전환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판단 중지, 선험적 환원을 합쳐가지고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선험적 환원에서 도달된 현상학적 영역을 후설은 바로 순수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모든 초제를 배제하고 난 현상학적 잔여에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를 형성하는 선험적 주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주관에서 대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휠레라고 하는 진료와 노에시스와 노에마가 본격적으로 심층적으로 논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선험적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체험이었죠. 체험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체험류가 두 가지의 층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감성적 체험의 층인 휠레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의미를 부여하는 층으로 노에시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휠레와 노에시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노에시스와 휠레가 합쳐져 가지고 노에마가 되는 거죠.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휠레와 노에시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설은 이 두 가지를 감각진료, 감성적 진료와 노에시스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진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지향성도 없는 잡다한 소재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에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여건에 작용해 가지고 대상의 통일을 이루는 대상 구성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대상을 노에마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노에시스가 휠레에 작용을 해 가지고 구성된 대상을
노에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휠레는 진료고, 노에시스는 파악작용이고, 노에마는 파악 대상이 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노에시스 작용이 진료에 혼을 불어넣어 가지고 노에마를 형성하는 과정을 후설은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컨스티튜션, 구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구성된 바로 이 노에마는 바로 의미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은 이 의미를 주관과의 관계에서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관의 대상 구성 작용, 노에시스에 의해서 구성된 의미 형성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노에마라고 불렀고, 이때의 의미는 바로 노에마를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무 자체는 불에 태워지면 타서 없어지게 되죠. 하지만 나무로 지각된 노에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노에시스에 의해서 구성된 지향적 대상, 노에마적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설은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X가 있죠, X. 이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원으로 배제된 초월적 대상들이 노에마 속에 나타난 걸로 X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규정이 되는 거죠. 노에시스에서 규정이 되게 되면 노에마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존재의 성격이 더해지게 되면 완전한 노에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후설은 진료와 노에시스를 순수 체험의 내실적 성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결국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진료와 노에시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내실적 레엘인 거죠. 레엘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내실적 성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체험의 본래의 내실적 구성 요소가 바로 진료하고 노에시스라고 부르고, 이를 내실적 실제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진료와 노에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복잡한 초제와 내재의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후설이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초제와 내재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내실적 내재죠. 이 내실적 내재란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진료와 노에시스죠. 이 내실적 내재, 구체적인 체험류, 산염된 것이 완전히 충전적으로 자기 소유되어 있는 영역을 내실적 내재라고 부른 거죠. 레엘레 이마넨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런데 지향적 내재가 있다는 거죠. 지향적 내재. 여기서 이제 드디어 노에마가 이렇게 이제 논의되는 거죠. 노에마의 세계죠. 자, 그러면 이 내실적 내재와 지향적 내재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내재예요. 그래도 이 둘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현상학적 내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학적 내재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순수 내재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실적 내재에 대립되는 초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내실적 초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순수 내재에 대립되는 것을 바로 순수 초제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내재와 초제를 개념 규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은 뭐니 해도 여기죠. 여기 성소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서 도달된 주관은 노에시스의 순수 작용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순수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비로운 그런 주관성 이런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체험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으로서 이 순서 주관성을 후설이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현상학의 성격이 선험적 관념론으로까지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험적 환원에 의해서 이 순수의식에 이르게 되고, 이 이제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식 초월적 존재의 궁극적 근원인 선험적 주관성이고, 모든 존재는 이 주관성에 의해서 구성된 현상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야흐로 여기에서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현상학은 선험적 관념론의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전숙 교수님은 이것을 절대적 관념론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절대적 관념론이라는 용어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학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한전숙 교수님은 이런 이제 후설의 여기 도달한 이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관념론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하신 것이죠. 이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타의 이제 이런 존재자와 질적으로 다른 절대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적 관념론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1권이죠. 이념들 1권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났던 후설의 이런 이제 그 선험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후설 자신은 먼저 벌써 이제 선험적 관념론의 단계로 진입을 했지만 이런 이제 선험적 관념론이 제시되었을 때 제자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것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단계는 바로 이러한 이제 선험적 관념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선험적 관념론의 단계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세계적 현상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